네, 지난 시간에 아이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시각적인 지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나누겠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시각적인 지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방적 차원의 지원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행동 중재의 많은 부분들이 아이가 어떤 도전적인 행동을 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의 시각적 지원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이들은 왜 그런 도전적인 행동을 하는 걸까요? 제가 아이들의 행동과 그런 관찰하면서 느꼈던 것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뭔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고 뭔가 낯선 과제라던가 낯선 환경에 있어서의 불안도가 높아지는 것도 있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지? 이 상황이 아이들과 같이 바깥으로 나가는 건가? 아니면 집에 가자는 건가? 아니면 뭐 점심을 먹으러 가는 건가? 이런 게 상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리에 주저앉거나 안 간다고 하거나 이런 경우들을 선생님들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아이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냐 하면 되게 긴장되고 불안하고 또 두려운 마음도 들고 상황을 왜곡하게 되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좌절하거나 실패의 경험들이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르게 좀 다른 면들도 또 살펴보면 자폐 스펙트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감각의 홍수라던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이해하기 어렵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아이들은 사실 압도되거나 아니면 짜증이 나거나 우리도 뭔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면 좀 짜증 나잖아요.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돼서 눈이 좀 안 좋은데 이게 바늘귀에 실을 꿰려고 하면 잘 안 보이니까 계속 막 이렇게 하다가 막 나이가 드니까 이런 것도 안 되고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안 되면 짜증을 하게 되고 아니면 나가 안 되면 이거 안 되겠다. 뭐 나중에 해야겠다라고 하거나 뭐 옆에 딸이나 아들이 있으면 엄마 이거 좀 껴줘 이렇게 남한테 의존하게 되죠.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에 있을 때 아이들이 뭔가 도와달라는 제스처를 하면 저는 예전에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가 스스로 한번 해봐.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스스로 하라는 것이 때로는 되게 더 힘들게 좌절되게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제가 바늘귀를 꿰고 있는데 엄마가 좀 해봐. 엄마가 해야지 라고 딸이 얘기했다면 전 되게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 막 이러면서 수업을 방해를 한다거나 막 돌아다닌다던가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거는 다시 아이들에게 뭔가 실패와 좌절의 경험으로 다시 축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사실 선생님들도 방법은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들을 줄여주면 되거든요. 예측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사실 시각적 스케줄이라던가 아침에 왔을 때 시간표를 같이 본다거나 오늘 급식 뭐 먹는다거나 우리 체험학습 언제 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미리 아이들이랑 얘기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예측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익숙해지도록 하죠. 그래서 뭐 아이가 예를 들어서 수영 활동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잘 못하지만 특수학급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수영장에 가서 미리 연습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랑 3학년이 되기 전에 그래도 일주일에 뭐 한 번이나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냥 수영장이라는 공간에 좀 익숙하게 한다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실제로 3학년 생존 수영에서는 그 수영장에 울리는 소리 때문에 나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라던가 울거나 이런 행동들을 줄어든다는 걸 선생님들도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조망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뭐 그림이나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또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는지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면 사실은 시각적인 지원을 통해서 예방적인 효과를 갖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결된다면 예측 가능하고 익숙해지고 상황이 조망되고 이해하기 쉽다면 아이들이 보이는 도전적인 행동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참여는 더 확대될 것입니다. 이게 요새는 이거 없으면 운전하기가 되게 어렵죠. 예전에는 막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지금 여기서 지금 넘어가라는 거야? 아니면 그 다음이야? 막 어떤 데는 나가는 톨게이트가 아니면 나가는 그런 갈림길이 막 한 1km 이내로 이렇게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 나가라는 거야? 다음에 나가라는 거야? 이랬는데 요새는 딱 저기 분홍 색깔 선이 내비게이션에 보이는 순간 마음이 되게 안심이 되잖아요. 저거 따라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했을 때 마음이 안심되는 것은
것은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나 다 갖는 건데 그거에 대한 예측되지 않았을 때의 불안감이 저희들보다 저희가 만나는 아이들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안하신 분이 훈장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시각적 지원을 쓰는 이유는 결국은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학습자의 특성에 기반한, 왜냐하면 저희가 만나는 친구들 중에서는 청각적인 기억력보다는 시각적인 기억력이 더 뛰어난 친구들도 있고, 청각은 이렇게 말이 흘러가잖아요. 아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요번 지나고 나서 하루나 이틀 지나면 많은 부분 기억이 안 될 텐데 뭔가 누군가 적으면서 하셨거나 어떤 장면은 기억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각적인 거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그것을 꺼내서 볼 수 있는 이점이 있죠. 나는 그림으로 생각한다라는 책을 쓴 템플 그레닌을 보면 이분의 그 테드 영상을 보면 자기는 구글 이미지 검색처럼 자기 뇌가 작동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교회 그러면은 구글 이미지에 교회 이렇게 치면 막 다양한 교회들이 쭉쭉쭉쭉쭉쭉쭉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는 작동된다고 되어 있고, 시각적으로 어떤 것이 잘 기억이 됐을 때는, 각인됐을 때는 그것이 다시 꺼내 쓰듯이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학교의 현실은 운동회만 해도 이렇게 대부분의 학교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탑을 쌓아라가 뭔지, 전략 줄다리기는 또 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겠죠. 특히 어휘력이 떨어지거나 한글을 모르는 아이들한테는 안내는 했지만 안내가 되지 않은, 정보를 주어줬지만 이 아이에게는 정보가 아닌 이런 자료들이 일반 학교에서는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학급 규칙만 해도 이렇게 되게 예쁘게 되어 있지만 글을 잘 모르거나 맥락을 모르는 친구들은 아까 제가 카타르의 그 규칙을 적어준 거랑 거의 비슷한 맥락이겠죠. 규칙을 지키고 싶지만 그 규칙이 뭔지 이 아이가 습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되게 예쁘게 해놨지만 우리 아이에게는 저 빨간색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보기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왜 감정 온도계에서는 빨강으로 가면 폭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빨간색이 되게 감사하는 마음 이렇게 또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들에게 시각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의사소통의 기회를 확대하는 거죠. 너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이게 좋아? 싫어? 뭐 이런 거. 아니면 또 하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하나는 규칙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가 예시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선생님들도 규칙 설명은 이미 제가 특수학교나 이런 데 방문을 해보면 많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는 좀 보편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휘학습이나 표현을 늘릴 때도 시각적 지원을 사용했을 때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습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집중,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알도록 하는 거, 그리고 또 기억을 도와주는 거, 표현을 늘리고 감정 표현을 늘리고 조절해 주는 거에도 이런 시각적인 지원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시각적 지원의 가장 큰 이점인 것 같습니다. 또 시각적 지원은 어떤 형태가 있냐 살펴보면 그림이나 기호, 이걸 저희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각적 지원이 되게 보편화되기 전에는 어디서 연수를 받고 오면 엄청 열심히 뭔가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제가 만들었던 것이 저희 반 아이들이랑 또 맞지 않거나 이러면 안 쓰게 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또 저희들이 많이 쓰는 게 사진도 많이 쓰고 동영상도 많이 쓰고 또 뭔가 표정이라던가 선생님의 몸짓, 그리고 뭐 이렇게 저기 저거 한번 해보자 이런 가리키기 같은 거, 글자, 그리고 사물 그 자체, 이것들이 모두 다 시각적 지원에 포함돼요. 그런데 저는 시각적 지원을 꾸준하게 쓰려면 교사들이 품은 덜 들이면서 효과가 더 많은 것들을 해야 일상에서 시각적인 지원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계속 막 찍찍이를 붙여서 만들어야 되고 코팅을 해야 되고 앱을 막 켜야 되고 이러면 자주 쓰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앱을 잘 쓰는 애들은 상관없지만 또 그것도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제일 쉽게 잘할 수 있는 것은 맨 아래에 있는 이런 몸짓이나 표정인데요. 제가 시각적 지원의 예를 한 번 더 이렇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이렇게 시각적 지원으로 표현됐던 거랑 되게 다르죠. 이걸 아마 저희 반 애들한테 보여줘도 아, 뭔가 동영상 보여준다는 거구나, 사진 찍어서 보여준다는 거구나, 아니면 뭐 사물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진짜 제일 중요한 것이 몸짓 표정, 그리고 가리키기, 이런 것들, 사물 그 자체, 그리고 저희들이 요새는 핸드폰을 많이 들고 다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품은 들이지 않지만 되게 자연스럽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건데요. 몸짓이나 표정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하버드 대학의 그 박사님이신 메리비안 박사님은 우리들이 대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때 말의 내용은 전체의 한 7%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몸짓이라던가 톤이라던가 어떤 표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 이게 대충 어떤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고 하거든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 집중적 상호작용 핸드북에 보면 몸짓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로 최중증에 해당하는 장애 학생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는지, 의사소통의 단계들이나 방법들이 되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시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시각적 지원에는 선생님들이 많이 쓰는 좋아요, 싫어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의사소통판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더 간단한 거는 좋아요, 싫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잖아요. 그죠? 근데 뭐 배고파요, 물 마시고 싶어요,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되게 흔히 많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체험학습 갈 때 뭐 어디 가고 싶니? 라고 물어봤을 때 동물원, 놀이동산, 방송국, 이런 것들을 시각적 지원 자료와 함께 수업을 하면서 물어본다면 아이들의 의견을 듣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연수 들을 때 보시는 의사소통 팔찌, 이런 거는 뭐 체험학습을 가거나 이랬을 때 아이가 쓸 수 있으면 좀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것에 놀이 한마당에 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활동에 동그라미 쳐보는 거, 그리고 시각적 지원은 정보 제공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동아리 부스 배치도 이렇게 되어 있는, 아까 제가 운동회 리플렛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동아리 부스 배치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거보다는 더 도움이 되지만, 그래도 글씨로만 써 있었을 때 글씨가 모르는 친구들은 이건 정보 제공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네, 아, 어디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알겠다. 근데 이것조차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글을 모르는 친구들에게는 또 장벽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아, 오늘 이번에 우리 어린이날 맞이 한마당을 할 때 얼굴에 그림 그리는 페이스 페인팅도 하고 뭔가 고구마도 구워 먹고 그리고 뭐 배지도 만들고 이런 거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이 쉽게 알고 아까 얘기했던 불안감을 줄이고 뭘 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게 되면서 좀 더 참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선생님 언제 시작해요? 언제 끝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이거 다 끝나고 점심 먹으러 갈 거야. 이렇게 스케줄과 함께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좀 더 안심하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즐겁게 뭔가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이제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할 때 입학 준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만드시는데 그때도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학교의 사진과 함께 학교의 모습들을 이렇게 사진과 함께 제시를 하면 아이들이 새로운 학교에 입학할 때 아,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알 수 있고 왔을 때 이런 곳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같이 수업과 연계해서 시각적 지원을 활용할 수 있겠죠. 제가 써보니까 뭔가 하나만을 위해서 따로 한다고 하면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교사다 보니까 사실은 수업이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수업 준비를 할 때 시각적 지원 자료를 일상적으로 쓰면 그게 저한테도 익숙해지고 아이들한테도 익숙해지면서 훨씬 더 활용도가 높았던 것을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규칙과 관련해서도 규칙을 설명할 때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글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교과서를 펴야 된다, 그리고 손을 들고 얘기한다, 이런 시각적 지원 자료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아, 이게 저런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좀 더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가방을 책상에 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면 뭐 지퍼를 닫아요 이런 것들을 말로 하기보다는 그림으로 이렇게 해서 책상에 붙여놔 준다던가 그러면 아이들이 아, 이렇게 하라고 라는
그런 규칙을 알 수 있겠죠. 선생님들한테 몇 가지 사이트를 연수를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 아꿈선이라는 데 가보면 이렇게 2021학년도 학급 규칙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에 아까 제가 제공해드렸던 그런 것들을 찾으실 수 있고요. 또 저희 아이들 중에 뭐 소변 눕는 그 자리를 잘 못 찾아서 막 바닥에 흘리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럴 때 여기 있는 것처럼 발자국 표시를 한다거나 이러면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물 내리는 거라던가 아니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랄라 선생님의 블로그인데요. 여기 블로그에 가서 보면 이렇게 그림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는 자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랄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직접 그림을 그리시기 때문에 저기에 해놓은 것들을 저희들이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손 씻는 거에도 뭐 처음에는 비포일 때, 그러니까 BBA라고 선생님이 만드셨는데 손이 되게 더러웠는데 행동을 하면, 손을 씻으면 이렇게 나중에는 깨끗해져.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만드신 거, 특수교사 선생님인 랄라 선생님이 만들다 보니 다른 작업들에 비해서, 다른 자료들에 비해서 되게 학교에서 쓸 수 있는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스케줄표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자세하게 방법을 설명해 주셨으니까 제 연수를 마치고 다시 방문하셔가지고 차분하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 연수 갔을 때 보면 그 해외에서는 공공시설이나 발달장애인들이 있는 시설에는 이런 시각적인 지원이 곳곳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 나라도 그 코로나 이후에 학교에 시각적 지원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런 게 뭔가 거리두기 표시라던가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그 유튜브에 소셜 스토리라고 검색을 하시면 다양한 시각적 지원할 수 있는 뭐 사회상황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장면들을 따서 아이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서 선생님들께 연수를 빌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각적인 일과표죠. 시각적인 일과표를 쓰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꿈선 특수교육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뭐 3월에 통합학급 선생님과의 간담회를 하거나 그럴 때, 아니면 실무사 선생님이나 이런 지원 인력들에게 시각적 지원의 필요성을 알려줄 때 이 자료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들께 소개해드립니다. 다양한 시각적 일과표들이 있고 또 시각적인 어떤 순서의 흐름을 아는 데에도 저희들이 되게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건 손 씻기 어느 학교에나 지금은 이게 다 들어있죠. 그리고 뭐 화장실 사용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같이 연구회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만들어주신 자료인데 신발 벗기라던가 운동화 벗기 이런 데에도 이렇게 순서, 제일 처음에는 뭐 발을 손으로 뒤꿈치를 이렇게 해서 한다라는 게 말로 하지 않고 사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훨씬 더 쉽게 이해하면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요리할 때도 저희들이 시각적 지원을 많이 쓰는데 하나하나 만들려고 하면 되게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국립특수교육원에 들어가면 이렇게 요리 활동과 관련된 동영상이라던가 그림 자료들이 다 들어있어요. 어디에 들어있냐 하면 온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면 요리 활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동영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동영상에는 선생님과 그리고 실제로 발달장애 학생이 같이 나와서 요리하는 장면이 되어 있어서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친근감을 가지면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각적 지원 자료라고 해서 되게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면 되게 힘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저희 반에서 제가 또 쓰는 시각적 지원 자료 중에 하나는 글을 아는 아이들은 제가 글자로 이렇게 써주거든요. 그러면 그림이 없어도 글자도 시각적 지원 자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글을 아는 아이들에게는 칠판에 게시를 해주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써주면 아이가 작은 칠판에 써보고, 그래서 교실에서 알림장 쓰는 거를 연습해보고 학교 생활과 연계가 됐을 때 시각적인 지원은 꾸준하게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타이머 같은 거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그리고 저희들이 뭐 주말 지낸 이야기라던가 이런 걸 할 때 아이들한테 사진을 미리 받아서 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아이들의 기억을 도와주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어제 뭐 했어?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뭐 했더라 이런 거보다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제 엄마한테 사진 받았는데 여기 어디 갔어? 뭐 했어? 라고 얘기하면 말로 표현은 하지 못하더라도 자기가 그 전에 했던 아니면 주말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아,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이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학년이나 아니면 중학교나 이렇게 글을 아는 친구들은 자기 스스로 메모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시각적 지원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이 템플 그랜린의 말을 빌려서 말하면 하나의 수첩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 수첩이 자기의 또 다른 뇌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부족한 작업기억 능력, 작업기억 용량을 늘려주는 그런 외장하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학년이나 중고등학생이라면 뭔가 메모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스스로 시각적 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되게 중요한 기술일 것 같습니다. 감정 인식에서도 저희들이 시각적 자료들을 많이 사용하죠. 요새는 시중에 이런 자료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선생님들이 그리거나 자료를 찾지 않더라도 이런 감정 카드를 활용해서 아이들이랑 같이 짜증나 이런 표현이라든가 너무 좋아 뭐 이런 표현 같은 것들을 익혀보고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휘학습이나 수업에 있어서 뭐 국어 수업이나 이럴 때 표현력을 늘리는데도 시각적 지원이 되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연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림 한글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림 한글에서 그냥 글자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림과 함께 매칭을 하면서 찾아서 쓴다거나 이러면서 글에 대한 그 두려움을 좀 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제 자기 아이의 사진을 글로 나타내면서 거기에 있는 어휘들을 써보는 활동들로 수업 시간에 꾸준히 한다면 선생님들도 시각적 지원이 뭔가 더 많은 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너 어떤 거 좋아해? 어떤 거 먹고 싶어? 아니면 빵의 이름을 익힌다던가 이런 어휘를 익히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친구들 이름 익힐 적에도 사진과 글씨 같은 것들이 함께 매칭이 되는 것들. 선생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것들이 바로 시각적 지원입니다. 체험학습을 가기 전에 아이들이랑 같이 어디에 가는지,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는 거, 그래서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가서 뭘 할지 아이들이 덜 불안하게 하는 거, 설명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시각적 지원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죠. 뭐 예를 든다면 수영장을 갔을 때 수영장에 갈 거다 이렇게 그림과 함께 제시하면서 준비물은 수영복, 수영가방, 뭐 수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수영장에는 선생님이 따로 계실 거고 옷을 갈아입을 거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수영장에 들어가서는 천천히 걸어 다녀야 되고 같이 준비 운동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수업과 연결해서 다시 무엇을 하는지 한 번씩 짚어보고 글을 아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뭔가 시각적 지원을 따로 하기보다는 수업 시간에 일상생활 중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잘 활용을 한다면 아이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각적 지원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활발해지고 예측 가능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아이들의 참여가 확대된다면 학생들은 의미 있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행동 중심의 중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어떤 것들을 더 할 수 있으면 좋을지를 한번 고민해 본다면 문제행동 중심도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좀 더 의사소통을 지원하여서 아이들의 참여를 넓히고 그것이 결국은 아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